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월화가 좀 빨리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뭐 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금방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어제 댓글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웜의 신박이나 이 아침에 모닝 브리프랑 여러 가지 하고 나면 제가 뭔 말을 했는지는 모르고 항상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좀 줄여야지 늘 그랬는데 어제 쓸데없는 말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언제나 쓸데있는 말씀만 해주십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덕분에 지식 영양소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이름은 김종현이네요. 다행히 이름이 바로 생각나네. 왜냐면 별명이 두구동이었거든요. 왜냐면 부산에 보면 저 노포동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두구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네 이름이 두구동이라서 우리가 별명을 맨날 이제 두구동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고3 때 한번 제가 반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보고 어머니가 상식책을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상식책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책방에서 상식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식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 친구한테 어떤 책을 사보라는 얘기는 못 해줬는데 그 어머님이 아마 느끼셨던 부분이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런 약간 이런 지적에 대한 지적 지적 갈증이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식책을 사오라고 친구한테 시키셨던 것 같은데 최고의 상식책은 뭐니 해도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문을 읽으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지식 영양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신문을 읽다 보면 참 세상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현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즐겁습니다. 이 세상에 좀 뒤처지지 않고 그죠? 세상의 변화에 계속 이렇게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느낌. 옛날에는 신문하고 또 하나 9시 뉴스. 그 9시 뉴스를 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신문은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에서 그걸 알려면 9시 뉴스를 꼭 봤어야 되잖아요. 차인태 앵커님이 진행하셨던 MBC 뉴스데스크 이런 것부터 KBS 9시 뉴스 등등 그게 다 우리가 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약간 지식적으로도 뒤처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본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천포를 매우 좋아하는 1인입니다 하면서 전무님의 경험과 지혜를 듣게 되고 또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소중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휴가 와서 안 들었는데 뭔가 허전했다. 숙제 안 한 거,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디어가 참 좋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마비님이 예전에도 그 프랑스어로 19이 어떻게 읽는 건지 제가 몰랐을 때도 보면 댓글에다가 디즈네프
뭐 이런 식으로 루이 까또즈 하면 이 까또즈가 그때 뭐라고 하셨죠? 9라고 하셨네요. 14. 예, 14이 14가 까또즈. 예,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포종합운동장에 옆에 뛰는 함께 뛰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러닝 크루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 웜의 신박 함께 신문 보면서 배우는 이 웜의 신박 멤버들을 러닝 배우는 크루 러닝 크루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라고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신박한데요. 러닝 크루 우리 웜의 신박 러닝 크루 분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러닝 크루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품 독립군님이 이미 이제 댓글로 맨날 이제 또 형님 해주셔서 저도 되게 좀 친숙한 동생이 대구에 한 분 이제 계시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제 전화하신 분이셨군요. 네. 어쩐지 목소리가 전화 끊고 나서도 제가 우리 고객분들 중에 저랑 좀 친하게 지내시는 그분하고 되게 비슷하게 목소리가 친근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조 차장한테 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젠님이 저의 서론을 정말 좋아하는 구독자라고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참 93.1 이 클래식 채널을 들을 때 몇 시였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4시 5시였던가 그때 시간만 되면 이거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했던 게 그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선율과 함께 그 아나운서가 잔잔한 수필 같은 얘기를 한 5분 정도 해줄 때 그 얘기가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신문 기사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약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복덩이 님도 질문 남겨주시고 또 다른 분 아주 이 하이닉스에 대한 BNK 리포트에 관한 그런 얘기도 쭉 해주셨는데 요 얘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뭐 매일 신문을 스크랩 하는데 오늘도 스크랩 하는데 거의 시간이 한 40분 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조금 바쁜 시간에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도 약간 급해질 때도 있고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저한테도 참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러닝 크루 분들. 자, 첫 번째 기사는 테무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 모기업 주가 28% 폭락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테무를 깔았는지 알리를 깔았는지 그것도 금방 까먹는 거 보면 참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아니면 원래 나빴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내가 테무를 깔았는지 알리를 깔았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근데 다시 보니까 알리 깔았더라고요. 자, 근데 테무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경쟁 격화로 성장 속도 1위를 기록해 온 테무의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테무 모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28% 급락하는 등 알리테무의 성장 공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저렇게 파는데 수익은 나나 했는데 그동안에 수익이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방에 주가가 한 35% 날라갔습니다. 한 이틀 만에. 자, 중국 이커머스 업체 핀도어도죠. 이는 2분기 매출이 970억 위안, 한 18조 정도 되네요. 그러면 4분기 다 하면 그래도 한 80조 정도 하는 회사다, 그죠? 시장 예상치인 1000억 위안을 하회했었군요. 한 30억 위안 하회했네. 매출 증가율은 근데 85.7%에 달했으나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 설립이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네요. 22년 4분기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23년 3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핀도어의 매출 증가 속도가 모두 90% 이상으로 각각 94%, 123%, 131%에 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핀도어의 2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4% 급증한 320억 위안, 약 5조 9,50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 301억 위안을 상회했지만 주가 폭락세는 막지 못했다. 나스닥에서 핀도어가 28.5% 하루에만 28.5% 빠졌습니다. 어제도 4.몇 % 빠졌더라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핀도어의 주가 폭락에는 천레이 핀도어 CEO의 거듭된 성장성 둔화 경고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날 천 CEO는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알리바바와 같은 경쟁업체들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핀도어의 현재 성장 속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왕 차장이 어제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요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 천 CEO는 늘 보수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천 CEO는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높은 매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수익성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중국에서 핀도어는 저가 정책을 내세워서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징동닷컴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한편 공격적인 판촉 정책으로 콰이쇼우 같은 신생업체의 추격을 뿌리쳐왔고, 중국 내수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자 22년 9월에 테무를 출범시키며 해외 시장 진출 행보를 가속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점 상인 수백여 명이 핀도어가 불공정한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중국 광저우 핀도어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핀도어는 여론의 화살도 맞고 있다네요. 차이신에 따르면 벌금의 최소 금액은 상품 대금에 대한 미정산이지만 최대 벌금은 대금 미정산에 더해서 신고한 상품 가격의 5배를 배상금으로 부과하는 등 상당히 가혹하다. 상하이에 있는 시장조사 업체 86 리서치의 왕샤오옌 애널리스트는 입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향후 핀도어가 중국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고요. 핀도어는 중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시장에서 핀도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무는 급성장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규제 강화에 직면한 상태인데, 이유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판매하는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EU는 150유로, 약 22만 원 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150달러 미만 상품이 무관세 대상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싼 제품이 관세 없이 들어오군요. 자, 그런데 과연 저렇게 이 저가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온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왔는데 그걸 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쫙 올려서 CPI는 다시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 CPI가 보면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9.1%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2.9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그 절대 가격 지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를 잡았다. 우리가 물가를 잡는다는 의미는 뭐 폭등했던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물가를 잡았다. 옛날에 뭐 폴 볼커가 금리를 그렇게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았다. 뭐 그러는데 보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2% 들어가면 이게 물가가 잡힌 것처럼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미국은 쌍둥이 적자국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이기 때문에 계속 달러가 고갈된 데죠. 그 고갈된 달러를 뭔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또 달러를 찍어내고 그 찍어낸 달러 때문에 미국 내에 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찍어낸 달러의 가치가 약달러로 가면 안 되니까 항상 뭔가 글로벌하게 위기 상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2008년에 돈을 리만 사태 이후에 2009년부터 돈을 찍어내니까 그때 갑자기 2010년부터 그리스 사태, 남유럽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뭐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왕창 찍어내고 나서 보면 뭐 코로나 위기였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돈을 왕창 찍어내고 그 찍어낸 달러를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겁니다. 달러를 수출하고 값싼 공산품을 사오면서 국내의 물가를 안정시키죠. 그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옛날에는 한국, 일본이었고 지금은 중국인 거죠. 근데 그 중국이 저렇게 또 어떻게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만들지? 한 배경에는 또 중국은 값싼 원유를 가지고 그 원유가 자체 가격이 값싸다 보니까 그 원유에서 뭐 납사라고 하죠. 크래킹 해가지고 원유를 그 다음에 뭐 에틸렌을 뽑아내고 그 모든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그 제품 자체가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가 다른 데다가 기름을 파니까 중국에다가 헐값에 팔게 되고 그 헐값의 원유를 가져와서 헐값의 석유화학 제품을 통해서 그런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유럽이나 미국이나 수출을 하면서 고물가에 시달리는 이 서민들이 그런 값싼 제품을 싸면서 이 고물가에 덜 스트레스 받게끔 만들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다 같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걸 과연 휴전 중재를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저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걸까? 네. 그 상황에서 저는 6대4에서 7대3으로는 일부러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그 가스도 미국에서 남아도는 셰일 청에서 나오는 그 버려지는 가스를 이제 유럽에다가 수출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LNG 선이라든지 이런 조선에 또 20년 만에 오는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하고 뭐 이렇게 막 맞물리면서 그죠? 그래서 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만드는 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과연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할 수 있을까? 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 퀄컴과 손잡는다 기사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제치고 차량용 메모리 1위 도약
이게 뭔 얘기인가? 전자가 차량용 솔루션 분야에서 퀄컴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차량용 메모리 1위 자리를 노리는데, 그래요? 글로벌 차량용 메모리 1위? 완성차 트렌드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넘어가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 중인데, 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메모리 산업의 주요 미래 먹거리로 점 찍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가 퀄컴의 프리미엄 차량용 플랫폼 및 스냅드래곤 디지털 셔시 솔루션의 자사 이 DDR 저전력 더블 데이트 레이트죠. 이 DDR4X 인증을 획득하면서 제품을 공급한다고 밝혔고요. 전자는 퀄컴과 스마트폰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인연을 쌓아왔지만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선 이번이 첫 협력이군요. 삼성이 이번에 공급하는 32GB LPDDR4X는 프리미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하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차량 상태와 길 안내 등 운행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고 합니다. DDR4X는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 AEC Q100을 충족하며 영하 40도씨에서 영상 105도씨까지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칩은 자동차 부품 협회에서 자동차에 공급되는 전자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절차를 규정한 문서이고요. AEC Q100이라는 게 그렇군요. 전자는 향후 차세대 제품인 LPDDR5도 올해 양산해서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디지털 셔시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자는 퀄컴과의 이번 협력을 차량용 메모리 시장 1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차량용 메모리 글로벌 점유율은 32%로 미국 마이크론이 44%, 미국 마이크론이 1등이었군요. 예,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전자는 퀄컴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업체 등 고객사의 차량용 메모리 장기 공급이 가능해져서 1위인 마이크론을 거세게 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 진펜트라 강해지는 셀트리온 내년 미국 시밀러 환경도 청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계속 강합니다. 그죠? 날 좀 바이오 하면서 뭐 반도체만 보지 말고 바이오 나도 좀 바이오 하면서 1등이 시총 코스닥 1등이 알테오젠으로 바뀌었죠. 그죠? 오늘 기사 보니까 17조 1000억이 됐고 에코프로 BM이 16조 3000억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랑 합치면 또 25조 정도 되네요. 네,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양대 성장 동력 고른 호재의 영향력 강화 전망. 북미 매출 비중이 1년 새에 27에서 36.3%로 그래요? 신약 진펜트라 3대 PBM 등재 적응증 확대 시동. 시밀러는 메디케어 D 개편에 수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신구 성장 동력의 고른 호재를 앞세워서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데, 신약 진펜트라의 미국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를 PBM이라고 하죠. 여기에 처방집 등재와 적응증 확대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서 내년에 현지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출시된 진펜트라 미국 매출이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그동안 매출을 담당해온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에 대한 현지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에 무게감을 키워온 북미 사업 비중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셀트리온의 전통적인 주력 시장은 유럽이고요. 2013년 램시마 최초 허가를 시작으로 줄곧 주요 제품들의 매출 텃밭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현재도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유럽에서 발생하군요. 다만 최근 북미 시장 존재감도 눈에 띄는데 미국으로 대표되는 북미는 불과 수년 전까지 오리지널 제조사의 공격적인 리베이트 전략에 바이오시밀러가 약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꼽혔고요. 하지만 최근 약가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그러고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8년 11월 대선 이후에 2009년부터 이제 오바마 정권이 탄생을 했죠.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 16. 그때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10년, 11년까지 바이오 대장주는 그때는 메디포스트라고 있었습니다. 메디포스트 해서 카티스템이라고 무려 명고를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기술로 세계 최초 줄기세포로 연고를 재생시키는 허가를 식약처에서 받았고요. 그 허가 받고 위에서 대주주가 지분 팔고 그러면서 고점 치고 빠졌는데 바닥 대비해 가지고 2008년 바닥 대비해서 그때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는데 거의 한 50배, 100배 올랐을 건데요. 그 뒤에는 뭐 헬릭스미스 그때 당시 이름으로는 바이로메드부터 시작해서 2015년 가서는 이제 큰 기업 중에 한미약품이 3번의 라이센싱 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 우리도 이제 되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실제로 나스닥의 생명공학 지수는 2015년 6월, 5월, 6월 요때부터 급락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이오는 이제 끝났구나. 근데 2015년도에 바이오주는 왜 빠졌을까? 그때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2009년에는 금리 인하가 됐었고 그죠? 2015년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고국면에 바이오가 올랐고 코로나 때도 제로 금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화이자랑 모더나 코로나에 맞는 바이오주들이 올랐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때도 오르다 보니까 그때 2020년 시장을 BBIG 빅7 종목이 주도해서 올라간다 해서 그 B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B 하나는 반도체가 아니라 그때도 배터리였습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LG화학, SDI 등등 대주전자까지 쭉 그렇게 올라갔었고요. 아유 이거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하다 보면 막 계속 줄줄 자꾸만 고구마 넝쿨 캐듯이 자꾸만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요. 실제로 지난해 2분기 셀트리온 전체 매출의 27.2%였던 북미 비중은 올해 2분기에 36.3%까지 높아졌고요. 올 하반기부터 진펜트라 매출이 본격화되는 만큼 북미 시장 존재감 역시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회사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램시마의 이 피하 주사 제형이 이 신약인 이 진펜트라로 허가받은 지역이고요. 유럽과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물론 신약 시장까지 동시 공략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얘기를 했던 이유가, 네, 그전에는 이제 아들 부시의 8년 동안에 있었고, 오바마가 나오면서 이제 오바마 케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케어 시스템을 확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 오바마 케어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오바마 케어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자, 짐펜트라는 지난 3월 미국에 판매를 시작해서 2분기 22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데 그쳤지만 성장 전망치는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부국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짐펜트라는 하반기에 약 2천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뒤에 내년에는 분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 품목으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셀트리온 역시 짐펜트라 내년 매출 목표를 1조 원으로 책정을 했네요. 우호적인 전망과 회사 자신감의 배경은 짐펜트라의 지위 강화인데, 짐펜트라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인플릭시맙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인데, 여기에 최근에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를 포함한 미국 3대 이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인 이 PBM 처방집 등재까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료보험 시장 처방약 관리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이 PBM 처방집 등재는 현지 판매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자, 지난 19일에는 기존 염증성 장질환의 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적응적으로 한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도 승인받았고요. 글로벌 RA 시장 규모는 약 53조 원으로 13조 5천억 규모의 IBD 시장의 3배 이상입니다. 유럽 주요 지역에서 램시마 SC가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주요 배경 중 하나도 이 IBD와 RA 모두를 아우르는 경쟁력입니다. 유대웅 부국증권연구원은 짐펜트라는 3월 출시 이후 5개월 만에 3대 PBM 등재 계약을 완료하며 보험시장 커버리지를 75%까지 확보했고요. 3, 4분기 순차적인 PBM 환급 개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 전환이 본격화될 내년 매출액은 한 9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미국 정책 변화 역시 셀트리온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령층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나오네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의약품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22년 미국서 통과된 IRA는 정부 지출 감축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이에 따른 메디케어 파트 D 개편 방향은 환자와 정부 비용 부담 상한선을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네요. 이거 중요한 정책이네요. 이성경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개편안은 기존의 $8,000였던 환자 부담 상한선을 $2,000까지 낮추고, 환자 부담 상한선 초과분의 정부 부담금을 기존 80%에서 20%로 낮춰서 환자와 정부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이 줄어든 비용은 그대로 보험사로 전가되는 구조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선호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죠? 아까 오바마 케어나 이런 것도 다 요 방금 얘기한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더 강화되네요, 보니까. 해당 측면에서는 오리지널 신약인 짐펜트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짐펜트라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거나 개발 여부가 공개된 바이오시밀러가 없는 상태이군요. 특히 짐펜트라는 지난 4월 미국 특허청에 제형 특허 등록을 완료해서 2038년까지 제형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미 출원한 투여법 특허까지 등록될 경우에는 최대 2040년까지 특허를 통한 바이오시밀러 방어 전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약가를 낮추는 방법이 특허가 완료된
이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시밀러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번에 이제 뭐 화학 케미컬 베이스는에 대한 카피약은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하고, 이 바이오 단백질들로 만든 이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카피 약품은 바이오 시밀러, 비슷하다고 해서 시밀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 지금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위탁 생산을 해주고, 밑에 삼성 바이오 에픽스가 이 바이오 시밀러를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삼바나 셀트리온의 주가 강세가 약간 이해가 된다, 그죠? 금리 인하랑 이런 거에 다 맞물리면서.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대응해야 하는데 미 주식 데이마켓 중단 장기화에 서학개미들 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권업계 금투협 중심 공동대응 나와서 시스템 안정성 확인돼야 서비스 재개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뭐 블루먼가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이달 초 주가가 폭락한 이 블랙 먼데이 당일 낮 국내 투자자들의 매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미국 야간 대체거래소 블루오션 측에 국내 증권사들이 시스템 안정성 입증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셧다운 상태인 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이고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실무자들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에서 향후 주간 거래 재개 여부를 비롯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은 블루오션에 요구할 공동의 요건을 만들고 금투협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수시간 전에 체결된 주문까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블루오션의 확실한 시스템 안정성이 확인된 다음에서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서고요.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비슷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줘야 우리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다시 오픈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각 증권사가 개별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동 대응해야죠. 앞서 블루오션은 갑작스러운 체결 주문 취소에는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현지 ATS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미국 SEC와 금융산업규제국 FINRA 등도 이번 사태에 대한 블루오션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고요. 블루오션 주문량의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며 이 가운데 한국인 비중은 40에서 60%로 알려졌다.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이용을 좀 하는 거래소이군요.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19개 증권사를 통해서 낮 시간에, 미국 투자자들은 금융거래 플랫폼 이 로빈후드를 통해서 새벽 시간에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일에도 주간거래 서비스는 중단 상태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29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고, 평소라면 29일 실적 결과를 보고 주간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불가능하다. 한편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고객들에게 민원 검토 회신문을 보내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이들과 KB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는 미국 주식 주간거래 주문 취소에 따른 계좌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정규장 이후에도 손이 묶인 투자자들이 여러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증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약관을 통해서 해외주식 투자의 유동성 위험을 고지했으며 계좌 복구 작업 지연에 따른 거래 재개 지연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증권사들의 설명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유동성 주간 거래에 대한 어떤 약관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대충 해주식 투자의 유동성 위험 체결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일반 정규 시장보다는 호가도 얇고 그런 유동성 위험을 고지했겠지만 체결된 거래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허접한 블루오션이라는 이렇게 허접한 회사랑 이런 주간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 증권사가 저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증권사들이 공동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이 블루오션에다가도 다시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블루오션으로부터도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블루오션이 이 체결된 계약을 취소한 거잖아요. 그냥 제가 의심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증권사가 이 보통 OTC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없으니까 증권사 내에서 그 LP라고 하잖아요. Liquidity Provider라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ETF 처음에 활성화시킬 때 증권사들이 다 LP 역할을 하거든요. 운용사가 ETF를 만들면 처음에 증권사들이 호가를 대줍니다. 네. 매도 호가에 걸어놔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근데 매수를 했는데 밑에 보면 매수 호가가 하나도 없으면 야 저거 내가 매수했다가 나중에 못 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사 LP들이 또 매수 호가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틀림없이 블루오션에서도 그런 LP 역할을 자체적으로 했을 거고요. 시장이 급락할 때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급락을 했을 때 좋은 주식을 많이 샀을 거라고요. 네. 그 샀을 때 사야 되는데 매물이 없거나 이러면 LP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루오션이 그렇게 매도 처리를 매도 LP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시장이 급등하면서 자기네들의 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네들 고유 그 LP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고유 북이 크게 손실이 나서 이걸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계약을 다 취소시켜 버리자. 이러지 않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도 SEC에다가도 제소를 하셔야 돼요. 증권사 지금 공동대응팀에서 제소를 하고 금융산업규제국에도 제소를 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없어서 내가 주문을 내서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다 체결시켜 놓고 아마 지네들이 손실이 크게 나는 것 같으니까 취소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체포 권한도 갖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SEC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이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에 너무 관대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는 증권사들이 우리가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손해배상 다 해주시고 미국의 SEC랑 여기다가 제소해서 블루오션으로부터 반드시 그 손실금액을 받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시간이 거의 45분 다 됐네요. 자, 엔비디아 부담되는데 어쩌죠? 투자 전문가의 깜짝 조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민석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ETF 운용 본부장이시군요. AI와 반도체 호황은 이제 시작이다. 우상향 시장, 레버리지도 대안, 상품 구조 이해는 필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AI는 바이오, 로봇 등에서 활약할 전망을 고려하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며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무서운데 AI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100 아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지금 거의 130 근처 왔고 전고점이 140.76입니다. 5분 부장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비쳐졌고 그간 소외됐던 중소형주 부동산 소비재 관련주가 급등한 반면에 엔비디아 등 빅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얼어붙어 있다. 고용지표가 둔화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추가 발표된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며 엔비디아처럼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으로 시장에 자금이 돌아왔다면서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번 부장은 엔비디아 실적은 견조하겠지만 앞서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을 고려하면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이렇게 개별 종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ETF에 투자하는 게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고요. 반도체 관련 대표 지수로는 엔비디아, TSMC, AMD, 브로드컴, 퀄컴 등 30개로 구성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들 수가 있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이번에 바닥에서 지난번에 5월 달에 제외시켰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다시 저희 IRP 계좌에도 다시 편입을 시켰는데 그리고 여기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도 있군요. 이건 2배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2배는 이번에 바닥에서 이거를 살 수도 있는데 IRP 계좌는 레버리지는 안 들어간다 그죠?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ETF 코덱스 200 이런 거는 저거 세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주식으로 취급해서 이 해외 증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똑같이 미국 주식처럼 22% 양도세 내야 됩니다. 밑에 쭉 내용들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큰손 어디에 어떤 주식 샀는지 보니 부동산 손 떼고 테크주 투자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번 그 8월 바닥 쳤을 때도 요 기사 비슷하게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을 $1억 이상 보유한 기관 투자가들은 연초 이후 테크와 에너지 부문을 지속적으로 투자했고 동시에 부동산과 경기 소비자에서는 손을 뗐다. 유한타 증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3F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헤지펀드가 가진 이 M7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M7 등 대표 기술주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헤지펀드가 일부를 이익 실현했음에도 평가 금액 상승으로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워런 버핏의 버커셔 해스웨이랑 헤지펀드 아팔루사 그리고 영국계 자산 투자사 밸리 기프트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 운용사 코티어 매니지먼트 등이 2분기에 테크 업종의 비중을 줄였다고 합니다. 헬스케어는 상반기까지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헤지펀드가 보유한 평균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상반기 트럼프 트레이드로 기대가 높아진 에너지 업종 비중은 작년 말에 비해서 소폭 비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등 방어적 성격이 강한 업종에 비중 증가한 것도 2분기 기관 투자가들의 특징인데 소재 업종도 2023년 하반기 이후에 평균 투자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와 구글 등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비중은 전 분기보다 0.1% 감소한
6.5였다고 하고요. 개별 헤지펀드의 경우 테크 업종을 매도하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우려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업종 비중은 23년 하반기부터 평균 투자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라면서 경기 하강 압력이 높아지고 전력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틸리티 업종 비중을 늘린 기관 투자자도 있다고 덧붙였네요. 근데 최근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좋고 DR 홀튼 이런 회사들 주가도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M7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